안녕하십니까. 형호살롱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친일 역사관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퇴임을 앞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좀 방문합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외교 관련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일 관계 또 국내 역사관 문제같이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제 오늘 방문을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잠시 뒤에 조금 하기로 하고 먼저 이게 지금 국내에서 좀 시끄러웠던 이 역사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이제 불거졌고 이것이 이제 8.15 경복절을 앞두고 광복절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좀 표면화됐는데 먼저 우리 교수님 보실 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어떻습니까? 기념관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입니까? 글쎄,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국립대 교수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각 정권이 사학을 전공하시니까. 아니요, 저는 국제 정치학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공주대 같은 경우도 사범대학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그런 대학이 모태가 돼서 사범대가 모태가 돼서 지금 종합대학이 된 대학인데. 저희 대학에서도 보고 이렇게 주변의 역사학자분들을 보면은 저같이 이제 국제정치학자들 싸우는 수준이 아니실 정도로 싸우시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게 전공자가 아닌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국민분들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2024년이 되기까지 그동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담론이 쭉 형성돼 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끼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여태까지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기는 뭐 자유사회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 지만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사카 유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임명되었을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그 한국인들은 다 일본인이었다라는 발언을 하셨고 또 그 친일 인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기타 여러 면에서 현재까지의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서는 사실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발언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뉴라이트계 인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 국제법이라는 저도 그 천체학자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그 벗어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943년에 카이로 선언에는 한국특별조화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국특별조화에는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이 받아들여서 국제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는 그 노예산 때였다. 한국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는 불법이고요. 처음부터 연합국이 결정해서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조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때가 합법이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일본인이었는지 몰라도 그쪽은 그러나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일본 쪽의 논리, 지금 그남도라든가 사도관사를 등록할 때 일본의 논리는 당시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었다. 그러니까 강제노동을 시켜도 그건 합법이었다. 이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본인이었는지도 몰라도 그거는 완전한 일본인이 아니었다. 권리를 안 줬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그때는 일본의 노예 상태였다. 미국 흑인들하고 같은 처지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이 그때 국가는 없었고 국가라는 것은 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 연도가 있어야 되고 직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미국은 임시정부를 그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은 지금 말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때 영국의 반대가 없었더라면 영국은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반대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확하게 임시정부를 그 정부로 인정하고 연합국으로 인정하려고 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는 그 한쪽에만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견을 제할 건 아닌데 그 일본의 노예였다. 그것도 조금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예라는 표현이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표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부분에 강한 저항성을 좀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적인 국가의 국민으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끌려다니는 아니면 이제 수동적인 노예 상태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그래서 반박할 그런 수도 있습니다. 면에서 그 임시정부라든가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노예라는 것은 이것은 연합국이 즉 그 일제강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식민지 국가들이 그런데 계속 연도마다 그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이것은 그 노예로 사실 부려먹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당시 연미 소양 국가들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그 카이로 선언에 들어간 것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강제 병합이라는 의미를 띠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대한제국 한국인들은 이제 독립을 하고자 하는 독립운동을 펼쳤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말이 없는 민초들, 서민들조차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저항성이 좀 있었을 것이고 이 시기에 우리의 국적은 우리 조선 그인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한국 정치를 가르쳤었고 지금은 저희 대학에서 이제 국제 정치를 가르치면서 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역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소위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annexa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합병을 한 거를. 이거 자체가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건 양보할 것도 아니고 견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논리입니다. 이 annexation이 그럼 왜 일어났느냐,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을미사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무도한 행위를 하고 M&A를 했으니까 우리랑 같은 회사가 됐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논리였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바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또 막 법적으로 따지면 그때 결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는 론인 아니냐. 론인이라는 건 사무라이 중에서도 말하자면 소속이 없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뭐 이거를 나라가 책임져야 되냐 일본 정부가 뭐 책임져야 되냐 이런 이제 법리적인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싸움은
이런 법리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너무 이거는 뭐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우리의 역사 인식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위법한 행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65년에 정상화를 할 때에도 이제는 그것이 무효하다. 일본말로 이제 모하야 묵고라는 이제 영어로 already invalid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일본 측은 또 다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국적 문제도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를 돌아오는 거 보면 우리 제일동포분들이 왜 거기 60만 정도가 당시에 남아 있고 지금 이 숫자를 보면은 많이 이거를 보시는 분들 한 400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참 저도 이 동포 관련된 교육 사업을 저희 대학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카는 솔직히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한쪽만 미국인이셨던 분들도 우리가 다 코리안 아메리카는 심지어는 뭐 우리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잘된 분 같은 경우는 뭐 몇 대를 가셨어도 다 우리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제일동포한테는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동포분들께서 스스로 감추고 싶으신 분들도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차별받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복잡한데 왜 그렇게 치면은 그때 당시 다 우리나라로 오지를 못합니까? 이게 국적법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적법 생기는 것도 이제 나중 얘기고 해서 이 법리적인 걸로 따지자 그러면 너무 이거는 사회가 소모적인 그 공방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역사관에 있어서는 그 경술국치가 위법한 행위였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인연의 우리가 독립 그 소위 운동을 하고 만소운동을 하고 그렇게 상해에서 총칭으로 그렇게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임시정부로 옮겨가면서 그 광복군 활동을 하고 불행히도 군으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국제사에서 못 받았지만 우리의 그 정신은 이어받은 정통성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그 내러티브는 전 그건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심지어 이승만 정부에서도 그 이후로 그 어느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그 일관된 기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우리는 뭐랄까 일본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독립적인 국민이었고 또 나름의 그런 어떤 독립을 쟁취하기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뭐 그 일본 국적이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독립기념관장도 되고 또 노동부 장관도 되시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 사회가 갑자기 때 아닌 이제 역사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임시 정부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독립군들이 중국 상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만주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지금의 러시아 땅 등에서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그쪽에서의 어떤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그쪽은 이제 지배하던 때니까 자연스럽게 공산당원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은 한 건 맞지만 저 사람은 좌파 빨갱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그 의미보다는 좌파 빨갱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거나 아니면 흉상을 이렇게 뭐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흔히 사람들은 뭐 뉴라이트적인 시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호사카 위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뭐 공산당원이 있을 수도 있고 남한 내에서 몰래 이제 할 수도 있었지만 워낙 일본 일제에 탄압이나 감시가 심했으니까 이제 뭐 많이들 올라가셨거든요. 당시는 반법론으로서 그 공산주의를 믿거나 학습하거나 공산당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작은 일제에 대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론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적으로 간 뭐 이승만이나 그런 분들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오잖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만주당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더라면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니까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완전히 반대 논리로 그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파르갱이였다는 식의 시각으로 말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그 역사라는 것을 그 몰상식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본질에 있는 것은 일체가 그 한국을 완전히 점령했다. 거기에 대한 일체에 대한 한국의 전신으로 혹자는 그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으로 갔고 혹자는 미국이나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그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본질은 일체에 대한 한국이었다. 45년까지는 그러한 역사를 부정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그 현재의 그 공산주의자다, 파르갱이다, 그것도 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주장에 대해서도요. 그러한 시각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뭐 100년 정도의 역사를 저희가 그 과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엇을 이렇게 굉장히 젖지 않은 듯한 것은 여전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쭉 우리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 굉장히 재단하는 것은 참 그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화당착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한제국으로부터 이어져서 임시정부로 이어져서 그 적통성과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다 아주 재단하는 듯한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듯한 것은 좀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보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우리가 이 한반도가 처한 정말 이 국제 그 소위 말하는 지정학의 정말 비극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륙 지역은 여전히 그 공산 내지는 그 권위주의적인 체제들이 있고 우리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는 태평양 쪽으로는 자유진영 국가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어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게다가 지금 현재 국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그 변수들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여전히 자유주의 체제 국가들하고 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는 것을 이런 어떤 국내적인 논란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왜 우리가 분단이 되었었어야 됐나. 제가 얼마 전에도 베를린에 출장이 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여름에. 사실은 우리 호석화 선생님한테 제가 사실은 일본이 분단됐어야지 맞죠. 그렇죠. 당연히 연합국이 거기를 갈랐어야지 왜 우리를 가릅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저같이 지정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일본의 그 열도가 가진 엄청난 지정학적 의미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제 와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요.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어떤 뭐 희생양 아니면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북으로만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소모적인 사관 논쟁은 거의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또 우리 후손들이 그걸 또 극복해야죠. 언젠가는 통일로 가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독립된 진짜 완전한 독립을 한번 이뤄내야 될 텐데 뉴라이트 논쟁이 나오면서 다시 불거졌던 게 건국절 논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냐 건국이냐 건국을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던 것인데 뉴라이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그 불거진 말이거든요. 왜 이 뉴라이트라는 논쟁이 나왔을까? 그동안 우리의 근대사, 한국의 근대사는 좌파들이 전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승만 정부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정이 너무 강한 기류였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래서 새롭게 한번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 우리의 건국을 다시 한번 의미를 짚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라이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뭐 여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이제 갑론을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또 학자들조차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뭐 건국의 과정은 이제 뭐 1919년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48년까지 쭉 이어져 온 그걸 전부 건국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뭐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역사관대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우리는 건국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렵죠 이 부분은. 예, 이 근대 국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다 이게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이고 제가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닌 정말 비극이고 어느 네이션이나 투쟁의 역사가 자신의 내러티브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미국만 하더라도 그쵸. 저도 미국 생활이 길지만 뭐 저는 이제 미국 여행을 가신다면 꼭 필라델피아를 추천하는 게 정말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독립 전쟁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독립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저야 개인적으로 워싱턴 생활이 더 길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그 내러티브들을 미국의 내러티브들을 다 봐도 우리는 그 구체제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이 신이 허락하신 새로운 축복받은 땅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지 이러면서 그 투쟁의 역사가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도 남북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저도 항상 수업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과 결국은 북한입니다. 우리는. 일본 얘기를 안 하고서는 우리의 이 근대화된 이 모던한 네이션 스테이트의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얘기 안 하고 6.25를 얘기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걸로 갈라지거든요. 정반합으로 부디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이쪽도 일리가 나름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문제는 양쪽이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너는 친일이지, 너는 종북이지. 이거는 정말 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젠 정반합으로 갔으면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석가 유지 선생님은 예, 예를 들면 뭐 그 일본 쪽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일본은 지금도 건국이라는 것은 2,600년 전에 그거는 신화의 시대예요, 사실. 그 진무라는 일왕이 나라의 도읍을 만들었다. 그때가 건국이다. 그러니까 사실 건국 기념일 같은 것은 2월 12일. 여기서 말하자면 그 한국에서도 뭐 10월 3일 그렇게 개천절라고 하죠. 그것을 일본에서는 건국철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그 2,600년, 뭐 사실상 1,500년 정도인데 그 계속 일본은 있었다. 그러거든요. 중간에서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이제 1919년 에서 그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45년 혹은 48년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앞의 역사는 좀 뭐라 할까 잘못하면 여기서 논쟁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무시해도 되는 역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도 없었고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그때 뭐 일본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불법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측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런 식으로 하여서 자신의 존재성을 계속 부정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중근도 테러리스트이고 김구도 테러리스트이고 윤봉길도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관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준 그러한 권노자가 아닙니까? 네, 이러한 또 논쟁이 요새 뭐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예, 이스만 조대 대통령도 1919년
임종을 인정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이스만 대통령으로 주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스만 대통령의 기본적인 천신도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대단히 모순이 된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자신은 이제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를 모른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뭐 반일 종족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이제 현 정부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얘기까지는 굳이 우리가 이제 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 논쟁이 이 시점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하는 것인가.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정리한 역사관이 있을 것이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교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기존에 아까 이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의미를 잘 분석을 해서 잘 해석을 해서 확립한 기존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그걸 굳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것이 과연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될까, 실익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뭐 말씀드린 정반 합의 과정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아무래도 이제 독재자 이미지, 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모든 지도자는 다 공과 가가 있고 인간이잖아요. 다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 것인데. 결국은 코끼리를 놓고 다리를 만진 사람, 코를 만진 사람이 지금 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너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심지어 분단 상황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린 지금 이 서로를 악마시 여기는 이런 나쁜 행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공이고 관은 가니까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그럼요. 것은 또 우리가 공으로 네, 인정할 그럼요. 것이고 그 이후에 독재자로서 네. 민주주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는 또 그건 과로 또 맞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예. 담담한 그런 분석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과거 역사 논쟁을 다시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역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옛날에 한국의 쌀을 일본에 콘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 수출했다. 그때 한국도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하시는 연구자분이 지금 중앙 거기 그 역사 한국의 어떤 예. 그 중요한 중앙학 연구원인가요? 거기에 중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뉴라이트적인 시각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곳에 임명된 분이 그런 분들이 조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그 임명이라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좀 보는데요. 예. 제가 또 요새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봤더니 그때 그 수치상 뭔가 무역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쪽에서 사실 수출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면 일이 익산이죠. 거기에 한국의 쌀을 일본 쪽으로 보내는 그 일본인들이 한국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10,000명이나 있었습니다. 10,000명 있었고 예, 또 이제 회사도 차렸고. 예, 그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보내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돈을 준 거죠. 한국인에게는 돈을 안 줬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치상만으로 그러한 회사라든가 그 이쪽에서 활동한 일본 사람들의 이익을 도외시해서 하는 그런 학설 같은 것은 인정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왜 지금 이제 와서 여러 뭐라 할까
그 부처에 그렇게 임명되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들이? 그거는 더 말씀드리면 2006년에 일본 극우들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예, 그거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한다.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지원이라는 거 모든 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라는 뭐 일본어 책인데 거기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의 굉장한 극우 여성하고 또 어떤 극우 학자가 계속 대담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의 당시는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예. 노무현 같은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 다시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남북 동길로 가기 때문에 일본 극우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실상 극우는 반공, 친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는 북한하고 대립하는 정권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누군가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위농하면서 결론은 뉴라이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는 좌파였기 때문에 노무현이나 그쪽의 좌파 진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파적으로 완전히 손해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좌파 진영의 정책이나 내부를 잘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2006년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연인지 모르지만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하는 사람들로서 대거 뉴라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연속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뉴라이트 사관이 이제 국정교과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윤 정권이라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앞에 이명박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톡토에 가서 실패를 합니다. 일본 극우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또 문제가 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또 탄핵을 당했어요. 네, 지금도 윤 정권이 너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일본 극우는 다시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뭐 3년간이나 그러한 시간 리미트 속에서 남북 간이 대립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한국 정부 안에 배치시키는 것이 일본 극우의 목적이에요. 이상하게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긴 합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뭐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게 재정적이 됐든 아니면 어떤 형식이 됐든 뭐 지원을 하고 그런 뉴라이트가 한국의 우파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계속 새를 불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긴 한데 일본 극우 세력이 정말 우리 한국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가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어떤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증거라고 해야 되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데 나중에 한번 논문으로 그 부분은 이제 학문적으로 또 이제 증거로 이렇게 자료로 딱 한번 증명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뉴스에서 이미 MBC라든가 보도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한국이 이제 말씀하신데 지정학적 위치의 어떤 열악함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정치에 미국의 정치 세력이 굉장히 계속 개입한다.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 이런 얘기도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또 일본의 극우 세력이 이제 우리 한국의 선거에 대선을 비롯한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 개입한다. 이런 설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자료 확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뭐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지만 요거는 이제 정설화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제 요 정도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정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이제 우리 보수 정부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썼어요. 네. 근데 이 보수가 뭔지,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렇죠. 그 정체성을 더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약간 반일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게 정체성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보수 정권이 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도 뭐 더 이상 우리가 알던 1900년대 초반에 우리를 식민 약탈해 가던 그 뭐랄까 좀 악마화된 일본은 아니니까 지금은 일본도 많이 바뀌었고 민주화되고 자유주의화된 국가이니까요. 충분히 이제 그때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왜 보수 정부는 자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할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좋은 말 지적을 해주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우파라는 분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게 거꾸로 됐나? 북한 때문이겠지만 물론 어쨌든 간에 분단 상황이 크고요. 분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우리는 물론 자주국방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야 좋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저는 사실 국제정치학자로서 이런 정치권의 지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AI, 저 어제도 제가 무슨 딥페이크 관련된 그 뉴스에 잠깐 출연했었는데 이런 지금 AI 기술, 뭐 IoT, 사물 인터넷, 사이버 안보 당연히 얘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우주 가야 되는 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 정말 이게 뒤에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은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된 상황이라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제3의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자유진영 국가들하고의 연대와 협력밖에는 이제 답이 없다 보니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 일본을 빼고 가겠습니까?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뭐 너무 좋아서 뭐 뉴라이트 얘기도 아까 하셨습니다만 그거 잠깐만 제가 리액션을 드리자면 한국 그 유권자들이 그걸로 그렇게 투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민주국가의 그 시민들의 투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경제 활동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또 후순위로 물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잘 운영을 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고 하려면 이 자유진영 국가들하고 가야 되는데 일본을 건너뛰고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야말로 일본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하선의 총리 표현을 빌리자면 지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같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것이 어떤 친일인 것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또 인사를 하실 때에도 조금은 더 배려하는 그 좀 더 친절한 그런 좀 통치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 정치적, 또 뭐 지정학적인 네.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당위만을 우선시하면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당위의 전제 조건으로서 일본에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항상 이제 논란이었잖아요. 예, 예. 그동안 뭐 이른바 뭐 좌파 정권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진보 정권이라고 말해야 돼. 하여튼간 이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라든지 하는 정부에서는 일본에 충분한 사과가 없었다. 또는 일본이 어떨 때는 사과했지만 그 다음에 들어선 일본 정권은 또 사과를 또 안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뭐 공물을 바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니까 네. 더 이상 일본하고 손잡고 가야 되는 거는 인정. 그러나 일본의 진정성, 과거에 대한 사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본의 진정성이 뭔지를 모르겠다. 자꾸 바뀐다. 그러니 일본하고 손잡고 가는 게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쪽에 있는 거고. 네, 네. 또 그 밖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 과거에 수십 차례 사과를 받았지 않냐. 그만 좀 사과 요구해라. 이제 그거는 덮어두고 근데 좀 미래를 향해서 일본하고 손잡고 가는 쪽으로 더 힘을 실자. 네. 이제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이제 좀 그만하자. 덮자. 미래를 위해서 좀 덮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그 흐름은 지금 우리 2024년도 이 시점에서 이 흐름은 어느 쪽으로 우리는 가져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아까도 말씀하신 당위를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앵커님도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당위로 간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뭐 다 덮고 없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뭐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계속 논의를 해 가야 되고 풀어가야 될 건 풀어가야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걸 안 한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제 조건으로 이게 돼야 이걸 한다 이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실패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동시에 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공주대 오기 전에 다른 대학에서 일본에서 가르치고 하면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일본 국민들이 시청하시는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관계가 좋아지면 이게 더 잘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를 되게 나이브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지금의 있습니다. 관계가 한일 관계가 풀리면 역사 과거 문제가 더 잘 풀린다. 점점 더 이게 느리더라도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성에 안 차고 느리더라도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분위기를 왜냐하면 경색이 되면 될수록 싫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당위가 서로 맞아질 때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서로가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사도 광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마음에 차지 않죠 당연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또 하고 해서 이걸 계속 일본도 또 어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나와서 이걸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게 안 되면 우리 안 해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정말 실패의 경험 우리가 뼈저리게 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네. 풀어나가고 지금의 이 한일 관계라든지 우리 국제 문제는 네. 그것대로 좀 풀어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토니바퀴처럼 얽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절대 불가, 수용 불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경직성은 좀 내려놓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호석대 예. 유지 교수님. 뭐라고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한국 쪽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요 일관된 입장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도 뭐 정권이 여러 번 바뀔 텐데 그러나 일단 자민당 정권이 쭉 있었기 때문에 기존은 똑같습니다. 그 정권 하에서 그냥 총리가 바뀌었을 뿐이니까요. 3년 전에 민주당 정권이 있었을 뿐이니까 사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계속 그 역대 총리가 특히 아베부터 아베스가 기시다까지 계속 한 이야기는 한국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쪽의 요구를 계속 서로가 하겠다. 그거는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2015년에 다 끝났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이거는 1965년 그때 다 끝난 문제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독도 문제. 독도 문제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그 한국에 소속해야 된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예 불변하는 세 가지 원칙이군요. 예. 네, 지금 그 기시다로서는 2015년에 자신이 위안부 합의를 했고, 그리고 간제 지원제는 제3자 변제를 한국한테 이끌어냈고, 기시다는 나머지는 독도입니다. 그 사람은 그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 그거 개선인지 계약인지 이거는 좀 다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또 사도관산이나 그남도 문제도요. 이거는 그 우리로서는 그냥 문화적인 문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은 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제 노동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forced labor죠. 이것을 쓰면 국제적으로 불법 노예 노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탄시도 지금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도 현재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말을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쪽에서 오케이 한 것은 forced to work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강요당했다. 이것으로 오케이 했는데 그 다음에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합법이었다. 이게 일본의 논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한국이. 이거는 문제죠. 한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외교부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알으면서 하는 거죠. 일본은 법적인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대요. 일본의 법적인 내용에 말려 들어가고 있고 혹은 일부러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한국 쪽이.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문제군요. 예, 네. 한국에 대한 비판이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교부 사람들 그거 모르면 외교부 직원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남도 부분에서 일본이 약속한 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사도관산 문제를 그대로 합니까? 오케이 합니까? 그 앞에 그남도 부분에서 안 했던 것으로 다 해라. 그 다음에야 그 우리는 그 협력해줄 수 있다.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예, 이거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주권 자체를 그러한 문화적인 주권이든 법적인 주권이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예. 이 부분은 이제 외교부나 뭐 정부 관계자한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우리 정부는 이런 사도강산이라든지 뭐 군함도 문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의 강제 노동이란 부분에 대해서 왜 강제 노동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인가? 지금 그 허석화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국제사회가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의 특징을 얘기할 때 소위 말하는 아나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더 슈퍼한 기관이 있어가지고 초국가적으로 너가 이래 잘못했지 이거 형 이렇게 집행해 이런 국내 사회에 그런 조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주장들이 있고 물론 ICJ 같은 경우도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 수프라 네이셔널한 어떤 권한이 있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가는데 이 우리는 이게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얘기로 또 돌아가는데 경술국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다 불법으로 보는 거고 일본은 전혀 그게 아니니 임금 줄 거 줬고 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일본은 주장을 근데 하는 우리는 거죠. 손발 다 묶어놓고 협박을 해가지고 해놓고서는 그게 계약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야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그래서 네. 더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사도관산 문제도요. 한국이 반대하면 이게 어렵다라고 일본에서 사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진짜 어렵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시다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베 신조가 살아 있었을 때 이거 절대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일본 극우의 이게 존재 가치가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쪽에서 이 사도관산 문제를 추진한 사람들은 특히 자민당 안에서의 아베파 극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극우 일본의 강경 포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그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일본 외교부 외무성 쪽에서는 이거 어렵다. 예. 일본 쪽의 내부에서도 어렵다고 본 문제를 우리 한국 정부가 덜썩 사과를 던져주세요. 오히려 그 협력을 해줬어요. 한국 정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등재시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지지통신이라고 있거든요. 시사통신 5월 10일에 기사에는 이번에 사도간사 문제는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고관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과거를 풀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일 관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거를 풀지 않고 풀면 되는데 일본이 양보를 해야죠. 어떤 양보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왜 계속 양보합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과거 문제를 풀고 또 미래 문제는 미래 문제답게 또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는데 과거 문제에 계속 발목이 잡히면서 미래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얘기는 이제 이쯤 정리를 하고 미래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의 방안, 그러니까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글쎄 뭐 임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있으면 총재 선거 하는데 뭘 오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자면 어쨌든 이제 작년 3월 정도부터죠. 이제 봄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면서 뭐 여러 유의미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외교사적으로도 기록이 될 만한 사건들이 쭉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11번을 이제 만나시고 이제 오늘 만나시면 12번째 만나시는 게 되는데 이제 본인들의 이제 제가 지난주에 32회 그 한일 포럼이라는 회의가 있어서 일본에 가서 마침 또 그 대표단이 다 기시다 총리가 있는 그 관저를 방문을 해서 잠깐 담소를 나눴습니다만 본인도 이제 윤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런 신뢰 관계 이렇게 10번 이상 만나면서 거의 뭐 1년 반 사이에 그런 거니까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꼴로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단 앞에서. 근데 그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다 인간이니까 인간 대 인간 간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유대 관계, 신뢰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엄혹한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들끼리 연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위 아래에서 두 그 지도자가 탑다운으로 정말 이 관계를 개선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더 한 가지 나아가자면 이걸 뒤에 오는 사람도 이어받아라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도 또 지켜보는 다른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 지금 워싱턴에 있는 뭐 이런 소위 조야에 있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 의미를 방점을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후임도 내가 하는 걸 지금 보고 이건 지금 윤 기시다의 어떤 개인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고 가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사카 유지 교수님. 뭐 일본에서도 그 쾌에 나와 있는 그 보도에 의하면 다음 그 일본에서 나오는 역시 자민당의 존재 그리고 총리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기시다는 원래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가서 낙선돼 버리면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슬기롭게 그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사퇴하고 그다음 원로로서 그 총리에게 그러니까 총리를
패치를 하는 킹메이커로서의 위치를 이제 그치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한 사람은 나다. 내가 한 것을 그 이제 다시 한번 간주하고 또 그 뉴욕에 있는 그 유엔 총회에 또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이든 만난다고 하고 결국은 한미일 건조라는 부분은 일본으로 대비해서는 내가 엄청나게 잘 만들었고 이것을 다음 자민당 존재나 촌리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다음 지금 뭐 여름은 전도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도 키시다파는 사라졌지만 그 해체했으니까 그래도 느슨한 그러한 관계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키시다 촌리가 그 후보를 지원하라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있는 게 지금 후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시다 촌리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의향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키시다 촌리 쪽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원로로서의 사실상 앞으로도 한일 관계는 내가 뒤에서 관리하겠다. 한미일 관계 그러한 위중이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내년 60주년도 내가 뒤에서 그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 그러한 메시지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시다 총리와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쪽에서 오겠다고 하는데 그 오지 마 이러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오지 말라라고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결정할 때까지는 10일 이상 시일이 걸렸습니다. 뭐 YTN에서는 온다라고 보도를 했다가 그다음 그 대통령실에서 그거 부정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결국은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무엇을 얻을까? 키시다는 얻으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키시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에서 영향력 확대. 네, 그러나 이쪽에서 그러면 무엇을 얻을까라는 데 굉장히 그 찾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찾아진 것이 뭐 한일 간 생겐 조약 같은 거죠. 이게 그 비자를 거의 없애고 한일 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국민이 봐도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일본에서 입국 비자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공항에서 하고서 이제 가는 걸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러한 부분은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요새 10일간 안에서 굉장히 구체화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국 국민에게 말하면 뭔가 얻은 게 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키시다가 오늘이죠. 오늘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 NHK 이제 공영방송인데 NHK에서 이제 저희 MBN에서 하는 이제 한일 가왕전, 한일 톱10쇼 이런 걸 이제 취재해서 리포트를 하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많이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래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관련된 그런 쪽과 대립하는 한미일 경제 또 군사 협력 관계도 많이 이제 좋아지는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의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거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뭐 다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러면 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국제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일 관계 60년, 내년 60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역사 문제를 좀 사과 문제를 뭐 좀 더 깔끔하게 매듭짓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이즈가 아직은 좀
작은 부분이 있고 예. 말씀드린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당연히 대륙 국가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일본하고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십 년 있다가 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은 협력하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망을 우리가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일본 문제에 발목을 잡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노이 노딜 때문에도 또 통감을 했었어야 되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 문제도 같이 풀어가면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만이 이 대한민국의 저변이 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망을 넓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이 지정학적 한계와 사이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제 이게 즉 남한 내에서 우리 네. 내부에서 이제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됐을 경우에 뭐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관계들이 더 앞으로 개선이 됐을 때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 벌어질 때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이 있을 때 그러면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의 무력이 다시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우리 땅에 진입하는 거냐, 우리 영해에 진입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반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양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일본의 자위대나든지 일본의 무력이 우리 국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우리 이제 전혀 다른 얘기지만 고속철도 도입할 때도 신칸센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시잖아요. 다 저부터가 당연히 그런 거고. 그래서 떼제베가 들어왔듯이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전략 전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적으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전혀 대부분의 국민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국자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쟁, 이 21세기의 전쟁이라는 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일국의 그 경제나 군사력으로 되는 수준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네트워크 지금 싸움이거든요. 그 네트워크 싸움에서는 결국은 일본과의 협력은 그게 미싱 퍼즐, 이게 빠져버린 조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사 당국자들께서 유념해 가시면서 전략 전술을 짜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제 군사 대국, 과거 제국주의 를 실현하기에는 우리 호사카 근세가 죄송하지만 너무 늙은 사회입니다. 일본은 너무 늙고 많이 약한 사회입니다. 그런 그 어떤 대야망을 펼치기에는 늙었다는 표현을 써서 또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죄송하고요.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런 야심을 펼칠 만한 일본이 1900년대 초에 가졌던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망, 욕망은 없다. 그게 설사 그런 지도자가 있다 한들 그걸 국민과 사회가 받쳐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 국민도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 모습이 다시 횡행하게 될 경우에는 강력한 반대와 저항을 할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윤석열 정부도 잘 이해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아까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정학으로 볼 때 한반도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대화가 사라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이 오히려 일본의 진입을 정당화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견제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라는 것은 항상 외교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있어야 이제 필요 없는 진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반도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schengen 같은 것으로 자위대원을 이쪽에 먼저 굉장히 많이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일 전쟁이라든가 과거를 보면 일본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시각으로 볼 때 한반도 남한이라는 곳은 북한 증급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게 국가 기본 전략이라는 아베가 만든 그러한 책자에 나와 있고 키시다도 그것을 개성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민간 사람들은 한일 간에 그러한 교류가 확대되면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제 친구도 굉장히 많이 와요, 한국에. 그런 것은 기쁜 내용이에요.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일본에서 한반도를 보는 눈은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면서 모든 것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뭔가 아주 좋은 것만 계속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개선하면서도 북한하고도 개선해야죠.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좀 풀고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또 그것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지향적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은 또 원칙대로 또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의 외교가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 관계를 좀 잘 풀어나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